남겨볼게요. 예보. 많이 안 들어보신 새로운 단어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뭐예요? 날씨 예보, 일기 예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날 날씨, 요즘은 워낙에 날씨가 기상천외하기 때문에 그전에 없던 날씨도 너무 많이 맞닥뜨리게 되다 보니까 일기 예보를 확인하는 게 필수다. 그 막 장마가 쏟아지는데 하천길로 가다가는 큰 변을 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늘상 일기예보를 찾아보지만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시대 예보도 분명히 알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시대 예보 (forecast of the times) 핵 개인의 시대. 우리 핵 가족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 핵 가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도 벌써 꽤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핵 가족을 넘어서 뭐다? 핵 개인의 시대가 왔다. Nuclear individuals. 핵 단위로 아주 쪼개지는 개인의 시대가 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너무 흥미로운 책이에요. 일단 제가 이분 저자가 송기령 저자이시거든요. 본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인드 마이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캐는 연구자.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가인데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결국은 뭘 분석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상상하지 말라. 그냥 하지 말라. 다양한 책들을 많이 내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책을요. 요 책 작년에 한 2년 전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리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라.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저 너무너무너무 임팩트가 커서 결국 이제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소비를 할 때 물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판매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비전과 이상을 구입하게 될 것이다. 내가 사용하는 브랜드는 곧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 브랜드는 지금부터 의미와 비전과 이상을 팔기 때문에 매력적인 의미를 넣지 못하는 브랜드는 어떻게 된다? 배제될 것이다. 이러한 해안을 가지고 제가 하는 일에서도 내가 결국 판매하는 건 상품이 아니라 의미구나. 사상이고 비전이고 가치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해 줬고요. 또 이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남기셨는데요. 앞으로 미래 인간의 업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된대요. 첫 번째가 컨텐츠 크리에이터. 를 제작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플랫폼 프로바이더,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딱 두 가지로 정리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와닿으시나요? 내가 지금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미래에도 거뜬히 살아남을 수 있지만 좀 거리가 있다면 쪼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콘텐츠 크리에이터거나 플랫폼 프로바이더구나.' 그래서 저는 저의 업을 재정의를 했어요. 이 두 가지 범주에 무조건 속해야 된다. 나는 끊임없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람, 분양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콘텐츠를 계속 제작해서 만드는 사람이어야 된다. 두 가지 범주 안에 꼭 들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이번 책은요. 지난 책에 이어서 되게 연결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을 구입해서 읽으면서 이 "그냥 하지 말라.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라는 책도 다시 읽어 봤는데 그 책이 여전히 유효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아직 구입 안 하셨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전작을 먼저 읽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요 책은 소장 가치가 있어요. 제가 왜 그 전작은 "굳이 소장 안 하셔도 돼요."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는 소장해 놓고 두고두고 읽으셔도 어떤 시대에 바래지 않는 인사이트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책에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핵개인의 출현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고령화와 지능화로 인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오래 살죠? 근데 더 똑똑해지고 있다. 이 두 가지의 큰 축이요. 앞으로의 시대 변화에 어떤 방향성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다. 고령화와 지능화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권위가 붕괴되고 새롭게 융합이 된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권위 체제는 싹 사라지는데요. 또 다른 새로운 권위가 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의 액상화. 너무 신기한 단어죠? 액상화. 액상이라는 건 뭐예요? 물처럼 리퀴드가 막 흘러가듯이 가치관이 엄청나게 붕괴가 되고 또 새롭게 생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가치관 액상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 억압적인 기제로 유지되던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 이제 개인이 상호 네트워크의 힘으로 자립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됐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붕괴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이 점점 스마트해진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냐면 결국은 집단이 약화되고
집단 지성이 약화되고 기성세대가 약화가 되면서 개개인이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디지털 도구도 점점 막강해졌죠. 이제는 AI의 도움까지 받게 되면요. 개개인이 이제 핵 개인으로 자립이 된다라는 건데요. 우리 예전 같으면은 청년이 열심히 일해서 조직에 헌신을 하고 노후 준비하고 은퇴하면 끝. 이것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생애 주기였다면 지금은 그것이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이미 왔기 때문에 은퇴를 하신 많은 분들조차도 이제 조직의 직급이나 지위에서 벗어난 각자 개인의 역량과 생존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의 울타리를 벗어난 나는 뭐예요? 개인이잖아요. 이 개인으로서 어떻게 또 서바이벌 생존을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개인주의적인 삶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권위 체제가 붕괴가 되고요. 새로운 인정 체제가 필요하다. 인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새로운 권위를 창조하고요. 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단어 자체도 되게 고농축 단어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분이 진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데 일단 이 책을 제가 오늘 통틀어서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는 세계관의 형성. 벌써 어렵나요? 단어가? 세계관이 뭐지?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의 범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었는데 이 환경의 범주가 어떻게 됐다? 엄청 넓어졌다. 더 이상 한국에 국한되지 않죠. 글로벌화로 확대됐다. 또 가상 세계까지 영입이 되면서 상상의 영역이 무한대로 확대됐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예시를 든 게 뭐냐면 K 장르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K 장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떠오르신다면 아직은 좀 멀었다. K 장르는 국가로 통용되는 범위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고 사람이다. 이를테면 우리가 엄마로부터 어떤 한국식 삶과 정서와 그런 양식을 물려받았잖아요. 이것을 통틀어서 K 장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K 장르는 한국에만 있지 않다. 글로벌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이 K 장르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굉장히 세련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나 K 장르를 흔히 접할 수 있는 게 지금 시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K가 대한민국이야.'라는 국한된 사고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K에 대한 공감을 더 확장해야 된다.' K는 국가가 아니라 뭐다? 문화이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세계관을 뜻해요. 그전에 우리의 세계관을 규정하는 건 뭐냐면 국가였다라는 거예요. 국가에 충성하리. 근데 지금은요. 저희 세대는요. 충성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너무 웃기죠. 신입사원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래요. 충성심? 그게 뭐야? 국가에 충성해? 그러다가 국가 부도가 나면서 세계관이 빠자작 붕괴가 된 거예요. 국가에 이렇게 충성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네? 그러면서 세계관이 붕괴가 되고 가치관이 액상화가 되면서 새로운 세계관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게 저희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세계관은 곧 뭐다? 나의 경계다. 나의 세계,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세계는요. 계속 분할되고 쪼개지고 나눠지고 새롭게 생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개인은 국가가 아니라 나만의 세계관을 선택해서 살기를 원해요. 국가에 종속되지 않아요. 본인이 지정한 본인의 세계관에 의해서 살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느끼셨나요? 더 밑에 세대는요 더 어려워요. 왜? 각자의 세계관대로 살고 있거든요. 본인의 현실 속의 나보다 내 머릿속에 존재하는 내 세계관 속 안에 있는 자아를 더 진짜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이 세계관이요. 어느 정도는 공통적으로 통용되던 무언가 공통 분모가 있었다면 지금 그것이 다 액상화가 되면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100 명의 개인이 있다면 100 명의 세계관이 존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 경계가 분할되고 경계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위는 당연히 붕괴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더 선진화 돼서가 아니라 그냥 개개인이 더 힘을 갖게 된 것일 뿐이고 예전에는 집단으로 작동되던 어떠한 모듈 시스템이요. 지금은 개인 중심의 플랫폼 사회로 변화됐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기성세대 분들도 여기 몇 분 계시고 뭐 그걸 굳이 나눌 수는 저희도 기성세대일 수 있지만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을 수정하기도 전에 이 파워, 권위의 흐름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젊은 층은요. 무엇이 됐든 나의 생명력과 나의 번영을 제한하는 모든 것을 다 권위적이라고 느끼고 혐오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혐오한대요.
근데 이 복잡한 이 계승의 승계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에 대한 막막한 고민이 담겨 있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 핵 개인의 무장. 이거는 뭐냐면 이 지능화와 자동화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도구를 나누는 동물이다.' 이제 뭐예요? 지능을 외주화시키는 거예요, 로봇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적응력을 갖고 살아남는 종족인데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유지시켜 왔던 노동이 종말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일상이 포트폴리오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쟁자는 누구다? 전 지구인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핵개인은 어떻게 무장을 하냐. 자, 여러분, 산업화 시스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체계에서 본질적으로 팔아왔던 게 뭔지 아세요? 개인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본질은 내 시간을 판매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시스템이 변화되면서 더 이상 파는 것의 본질을 보다 시간이 아니다. 시간이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아니라 지능을 판다면, 내 콘텐츠를 판다면, 내 시스템을 판다면 이제 개인은 언제 어디서나 있어도 무방해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 도대체 누가 팔고 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지난번 트렌드 코리아에서 살펴봤던 AI, 생성형 AI. 생성형 AI가 중요한 건 뭐다? 그동안 인간의 고유의 성향이었던 창작의 영역을 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AI 2 년마다 100배씩 향상되는데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탄생시킨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약간 코파일럿이라고 한대요. 강력한 부조종사의 임무를 맡아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지금은요. 예전에야 뭐 말단 사원들이 막 늦게까지 일했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회사에서 퇴근을 하기 때문에 팀장님이 그 많은 업무를 혼자 다 스트레스 장난 아니래요. 말도 못하고. 쟤네들은 막 딱딱 가 버리고 "그걸 제가요? 왜요?" 이렇게 얘기하는 세대니까 그 맑은 눈의 광인처럼. 근데 그런 애잔한 팀장님에게 유일하게 비서 역할을 해줄 만한 이 생성형 AI라는 거예요. 왜? 이 AI는요. 퇴근도 하지 않고 수면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이 시스템에서 더 이상 조직이 필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AI와 하루같이 완전체 개인과 조직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미래에 대한 단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 배달의 민족이 지금 엄청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 배달의 민족이 이런 가속 성장에 단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주소를 말할 때 긴장해."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주문을 할 때 메모지에다가 뭐라고 얘기할지를 적어 놓고 주소지까지 적어 놓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기계가 편해서 앱이 편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불편하고 전화가 싫어서 그래서 이러한 앱들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 금요일 밤 10 시에 걸려오는 전화 팀장님이야. 그럼 제일 싫은 게 3 가지 다 포함되고 있대요. 팀장님도 싫고 개인 시간 침해하는 것도 싫고 전화 자체도 싫어. 근데 금요일 저녁에 나한테 전화를 걸어. 너무 싫은 거죠. 이런 시대에서 앞으로 AI 채팅 에이전트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되어 나간다면 어떻게 바뀌겠어요 시대가. 엄청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바뀐 것들을 어떻게 나한테 적용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우리 왜 그래도 치매 노인을 돌보는 이런 돌봄의 영역, 보살핌 노동은 인간만의 고유 영역이야. 왜? 우리 인간은 온기를 갖고 있잖아? 라고 했지만 너무 놀랍게도요. 치매 노인을 돌보는 데도 로봇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인간은 막 돌보다가 막 치매 노인이 막 이상한 행동하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막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로봇은 그렇지 않다. 다 받아준다. 다 포용한다. 그래서 잠도 안 자고 화도 안 내고 영어도 더 잘한다. 모든 것이 다 로봇한테 외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적, 지능적, 육체적, 정서적 모든 활동에서 모든 영역에서 로봇 곧 AI와 다 함께하게 될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내가 조직에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전업으로 관리만 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해고가 된대요. 그러니까 해고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관리자야.'라고 정의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모든 관리는 이제 로봇으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스템은 구축되면 자동화 시스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조직에서 중간 관리자들이 싹 다 사라진다. 그럼 어때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조직의 모습이 완벽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인간 노동자 10명과 AI 노동자 1000명으로 이루어진 회사가 이제 운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이 동료와 마음 맞추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막 그 미묘한 것들, 말할 수 없는 것들. 근데 이제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동료가 사람이 아니라 AI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AI는 그 독립적인 모듈을 형성하기 때문에 개인에 맞춘 컴포넌트를 만든대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이럴 때 이런 반응을 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런 걸 정말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럴 때 이런 반응.' 이런 걸요 계속 축적을 해서 어때요? 보다 정교한 맞춤형 아웃풋을 효율적으로 생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죠. 그니까 최고의 나의 비서, 최고의 동료자가 AI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노래가 지금 플레이가 안 되는데요. 너무 재밌는 여러분 뉴진스의 하이보이 아시죠? 이거를 브루노 마스가 부르는 근데 실제 부르는 게 아니라 AI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쳐 봤더니요. AI 임재범, 뭐 AI 뭐 김광석 다 나와요. 소름, 소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가수들은요. 이 동시대의 사람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망한 레전드 가수와 경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목소리, 그 독창적인 그 음색, 그런 독특한 그런 개성이요. 이미 AI로 다 구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거인의 어깨에 올라선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진짜 그거에 맞는 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듣고 사람들이 진짜 브루노 마스가 시대적인 가수잖아요. 전 세계적인 가수인데 뉴진스의 하이보이를 그 음색을 그대로 구현해내서 부르는 거 너무 진짜같이 국뽕이 차오른다 하면서 막 열광을 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한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이것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가져갈 것이며 이것에 대한 수익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복잡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근면함과 순응성으로만 승부를 봤다면 "No, no.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답이 있는 문제는 누가 푼다? AI가 풀고요. 인간은 답이 없는 문제를 고민하는 역할로 딱 분업된대요. 그럼 뭐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건 뭐예요? 사고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 그것을 더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바이죠. 그리고 첫째가 연결성이고 그다음에 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옛날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쇼핑몰 하나를 런칭하기 위해서 한 1억이 넘는 자본이 들고요. 어마어마한 그 어떤 정보와 많은 모듈을 내가 다 갖춰야지 생성이 됐다면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각 갖고 있는 걸 요만큼씩만 공유를 해도요. 서비스가 그냥 완성돼서 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업의 대상과 주체가 조직 내에 머무르지 않고 전 인류의 크기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진흥화가 먼저가 아니라 연결성을 확보하는 게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중요해지는 게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러한 큰 재난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급격한 환경 변화를 나만의 기회이자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의 기본은 시대의 큰 흐름을 읽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현행화하는 거라고 저자가 제안을 합니다. 현행화라는 단어가 좀 자주 등장을 해요. 뭐냐면 현실적으로 행해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지나간 거를 현실에 맞게 현재의 상태에 맞게 갱신하는 것을 현행화라고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자체가 현행화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웃긴 게 뭐냐면 지금은 신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새로운 인류인데 선배라는 말 자체가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나 선배 대접받고 싶다.' 싹 다 사라져. 왜냐면 앞으로 지금 다가오는 시대 변화가 너무나 거세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너나 나나 똑같이 신인 새로운 인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서는요. 탁월함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선배. 나 경험이 좀 더 많아. 나 좀 더 많이 일했어.' 이런 자세를 갖춘 개인이 아니라 '나도 신인으로서 배워야겠다.'라는 태도로 무장한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미래는요. 누구나 잘 몰라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장마철에 일기예보를 외면하고 하찮기로 직행하다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대 예보에도 내가 귀를 기울여서 생존의 기술로 무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챕터는 도구를 갖춘 핵개인의 태세.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앞으로는요, 대중에게 울림해 주는 게 어떤 목표, 수치가 아니라 의미, 당신만의 서사. 뭐냐면 당신이 이걸 해서 뭐 얼마나 이뤘어.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일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당신의 기여가 얼마나 치열했는가. 기여를 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이 피터 안드레아스 틸이라는 사람이 청년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만 22세 이전 청년을 10만 달러씩 지원을 해 주는데 대학 중퇴를 조건으로 걸었다라는 거예요.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우리는 교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학은 입학만 하고요. 졸업 혹은 창업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뜻하냐면 근원적인 회의를 다 갖고 있대요. "아 우리 엄마가 이 학과가 좋다 그래서 간댄대." 근데 너무 웃긴 거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 학과를 통해 뭐 결과를 내기 전에 이미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써먹지도 못한대요. 대학교 안에서 통용되는 지식의 속도보다 사회가 변화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니까 길잡이랍시고 길을 안내해 줬다가 그 사람도 몰랐던 길을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요. 너무 재밌는 게 대학 졸업할 때쯤에 엄마 아빠가 "야 너 뭐 할 건데?" 물어보면요. 진짜 황당해 한대요. 너무 당황해 한대요. "아니 엄마가 나보고 가라 그랬으면서 왜 나한테 묻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대학 가라 그래서 갔잖아. 왜 나한테 묻는 거야?"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니까 이 상황에서 부모의 역할이 어디까지 개입이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가이드 해 줘야 되는가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맞닥뜨리지 못한 세계를 앞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세는 '나도 잘 몰라. 우리 함께 탐색해 보자.' 함께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야 이렇게 하면 돼. 엄마 말 믿어. 엄마 시대는 이랬어." 어우 노, 노.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고요. 또 네 번째 챕터인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당신의 모든 일상이 뭐가 되냐면 포트폴리오가 된대요. 그래서 과정의 해상도가 높아지고 기회와 성취 및 기여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글로벌한 계급장만 남아요. 조직보다도 그 옛날에는 내가 어디 조직에 속해 있어. 어디 조직 출신이야. 이런 거에 되게 자부심을 가졌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없이 '이름값만 더 커지는 상황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브랜드 자산이라는 것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떠한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데 역사가 깊거나 철학이 있거나 개성이 강하거나 혹은 그 스토리, 이야기가 흥미롭거나 이것들이 다 통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샤넬. 샤넬이 근본적으로 파는 건 뭐냐면 백이 아니라 브랜드가 아니라 선망을 판다. 사람들이 그 선망의 시선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자산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개개인으로서의 근본적인 동기부여 역시 어 좋은 조직에 속해서 내가 일을 해도요. 내 일이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서사가 없으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여가 되기 시작하면 뭘 비교하냐? 숫자를 통해 비교한대요. 내가 30 인데 연봉이 3,500 이야. 그럼 내가 잘 살고 있을까? 그 숫자를 통해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숫자에는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그 서사가 없으면 숫자에 다 흡인이 돼 버린대요. 숫자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난다. '쟤는 저만큼 일해놨는데 연봉이 저랬네? 나 잘 받는 줄 알았는데 이것밖에 못 받고 있었네?' 숫자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얼마나 나만의 스토리를 써 나가고 있는가? 나만의 서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근본적이다. 그래서 지금은요 채용화하지 않는대요. 이제 신입사원이라는 말도 없어질 거래요. 채용이 아니라 뭐냐? 영입. 이미 완성된 개인을 기업은 영입을 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접점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나의 증거를 획득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증거를 어디에 내가 써 내려가야 되냐? 아까 말했지만 온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요. 뭘 요구하냐? SNS를 요구한대요. SNS 주소. 그러니까 백날 내가 "저 이렇게 성실한 학생이에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딱 SNS 열어서 그동안 3년 내내 나이키런을 뛴 그 기록 그거를 보여주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어떤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 다 누적돼서 기록되잖아요. 그냥 아예 포트폴리오처럼 SNS 주소를 제출을 한대요, 입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나의 기록,
내 성장한 그 누적된 기록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 나이가 들어서 뭘 못하겠어." 이런 분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나일 수 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이 듦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나의 문제가 아닐까? 멋지게 나이가 든 게 아니라 그냥 멋진 사람이 나이가 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나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돌봄의 끝은 자립이고 자립의 끝은 내가 나의 삶을 잘 사는 것. 우리가 왜 되갚음 효도라고 해요. 그전에 효도라는 것이 되갚음의 형태로 진행이 됐다면 그것도 지금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 일단 우리 세대가 부모에게 받은 그 빚을 되갚을 수 없는 시대고 집값도 너무 뛰고요. 구조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 효도의 의미도 재정의를 해야 되는 시대다. 우리 너무 공감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핵 개인의 출현입니다. 여러분, 이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가 "탐욕이 인간이다."라는 책에서 "모든 인간은 자기 세일즈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세일즈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이 뭔지 아세요? 댓글 달아볼까요? 내가 팔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이 무엇일까? 내가 뭘 팔 수 있지? 시간? 뭐가 있을까? 노동? 정답은요. 서사라고 합니다. 아까 계속 나오는 내러티브라고 그래요. 내러티브. 그래서 이게 2년 전에 트렌드 코리아에서 내러티브 자본이라고 명명되기도 한 서사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성장과 좌절이 진실되게 누적된 모든 기록은 유일무이한 나만의 서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나무의 나이테를 한 번에 급조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오직 축적된 시간과 진정성으로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나의 내러티브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이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되게 흔한 말로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다." 이 말이 지금 서사, 내러티브 자본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뭘 파냐? 내 스토리를 판다. 내 서사를 팔아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우아한 핵개인들, 아주 강력한 핵개인들은 서로 뭘 파냐? 세계관을 주고받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세계관을 교류하는 것이 생태계의 희망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비라는 말이 사라진다. 앞서 경험한 사람 상관없이 무색해진다. 왜? 모두 우리는 변화 앞에서 동등한 신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탁월한 사람은 선배의 자리, 권위자의 자리가 아니라 신인의 자리에 스스로를 세우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학교 졸업장 "어머 나 어디 학교 몇 학번 출신이야. 나 어디 기업 사원증 갖고 있어." 이제 구시대의 유물같이 평가가 된대요.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깃허브의 스코어, 블로그의 구독자, 인스타그램의 달리기 기록처럼 진짜 권위, 기여도, 나만의 기여도로 만들어낸 나만의 서사가 담긴 축적된 권위를 쌓아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인정을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을 것이냐. 결국 인정의 점점에는 나 자신으로부터 인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세요. 남이 하는 일 따라하지 마요. 희귀함을 추구하라. 그것이 곧 고유성이 된다. 시간이 축적되면 그것은 뭐가 되냐? 진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고유해. 이건 고유한 나만의 것이야."는 내 주장이잖아요. 근데 진정성이라는 건 타인의 평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축적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건 고유한 나만의 거야. 나만의 콘텐츠야. 나만의 비즈니스야." 라고 주장을 해서 해 나가고 있다면 다만 축적된 시간을 주시면 언젠간 타인들로부터 '아 이것이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평가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희귀함이 뭐가 되냐? 고유함이 되고 고유함이 축적되면 진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권위의 표상인 핵개인 이제 권위는 누가 우리 스스로가 부여한다. 누가 나 스스로와 경쟁한다. 제가 이게 저장이 안 됐어요. 마지막에 막판에 열심히 사진들을 넣었는데 너무 이제 하고 있어요 지금 제 스스로가. 여기 사진에 제가 누굴 넣었냐면 어 가왕, 조용필 사진을 넣었어요. 왜냐면 새로운 권위의 표상, 새로운 핵 개인으로서 조용필을 예시로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조용필은요 연말 가요 무대도 전혀 서지 않고요. 지금 트렌드에 맞는 모든 노래들을요 다 분석한대요. 그리고 누구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조용필과 오늘의 조용필 또 내일의 조용필과 경쟁을 하면서 끊임없이 본인의 위치를 새롭게 갱신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핵개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너무너무 중요해지고요. 우리 이런 두 가지 단어, 조용한 퇴사. 이거 들어보셨나요? 이거 다른 책에도 등장을 했는데 퇴사를 할 용기는 없지만 이미 마음에는 퇴사를 했어. 이 회사에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냥 딱 할 일만 한 이미 난 퇴사를 한 거예요. 그 정도만 하는 거. 근데 그 개인의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리고 미정산 세대. 우리가 정산받지 못한대요. 하는 건 많고 기여도는 많은데 우리가 세대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정산받으려면 불가능이다. 그래서 우리 세대를 미정산 세대라고 하면서 "우리 미정산 세대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를 응원해야 된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 인생의 능동적 결정권을 서로 존중해 주었을 때 이 시대의 개인들은 자기 삶과 사회 모두에게 책임을 다하는 핵 개인으로 거듭난다. 개개인의 능동적 결정권을 서로 간에 존중을 해 줘야 된다. 그럴 때 삶과 사회에게 책임을 다하는 핵개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가치관을 뛰어넘어 나만의 고유한 지향점으로 새로운 가치를 천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각자 세계의 주인이 되는 핵개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얻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회는 뭐냐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누군가의 권위를 부여받는 사회가 아니라 스스로가 내 스스로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사회가 또한 도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렇게 제 오늘 북텔링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라이브는 중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